리버럴 아트를 보통 우리는 교양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이란 뜻을 가집니다. 현대는 모든 사람이 다 자유인이니까 모든 사람이 평소에 닦아놓아야 하는 지식 정도 되니까 교양교육이라기보다는 소양교육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양교육은 그리스 시대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 나타나는 기록은 5세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학하고 4과로 되어 있는데 3학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이고 4과는 산술, 기하, 점성, 음악학입니다. 그러니까 3학은 현대식으로 따지면 문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이고요. 4과는 이과에 해당하는 과목들입니다. 대학은 11세기, 14세기에 출발을 했는데 그 전에 이어오던 그 소양교육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대학이 하버드인데요. 옥스포드하고 캠브리지를 모델로 대학을 만들었는데 역시 기본 소양은 3학하고 4과를 가르쳤습니다. 한 19세기 정도 되니까 핵심 교과로 제시하는 것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넘게 이과 학문을 더 많이 가르쳤는데 하버드가 과학기술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절에 과학의 교육을 줄여버린 겁니다. 철학하고 과학은 사실은 한 몸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 당시 철학을 집대성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권의 책을 씁니다. 과학에 할애한 것이 60%고요. 철학에 할애한 것이 33%고요. 나머지는 기타, 정치, 문학 이런 데다가 할애를 했습니다. 요새 누가 논문을 저렇게 썼으면 과학자라고 부르지요. 철학자라고 안 하고. 근대 철학에서 합리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수학자, 과학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장 유명한 저서가 아마 방법소설일 텐데요. 거기 일부에서 나는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저게 직교좌표입니다. 저거를 창안을 한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이 사람이 연역론을 많이 썼는데 그 수학은 모든 것이 연역체계입니다. 뉴턴은 과학자일까요? 물리학자일까요? 이 당시에는 과학자, 물리학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철학자였습니다. 뉴턴이 쓴 책이 보통 프린키피아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전체 제목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철학자하고 수학자겠죠. 그러니까 17세기까지는 필로소피나 사이언스나 날리지나 다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가 되면서 사정이 좀 바뀝니다. 철학하고 과학이 갈라지기 시작한 이유는 뉴턴이 도입한 수학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수학을 점점 더 사용을 하게 됐고 어려운 수학을 쫓아오지 못할 사람들은 과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철학하고 과학이 하도 달라지니까 서로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959년에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소설가로 변신한 사람이 문인들 모임에 자주 갔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문인들은 과학자들이 무식하다고 놀려먹는 게 취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과학자 출신이니까 화가 나서 당신은 연력학 제2법칙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문학을 한 사람한테. 그랬더니 굉장히 싸한 반응이 왔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당신은 셰익스피어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문학인들은 그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은 신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 비슷하게 보인다. 좀 말이 심했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철학을 도발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1996년에 철학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합니다. 게재가 되고 2주도 안 돼서 저건 내가 장난으로 쓴 엉터리글이라고 폭로를 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된 계기는 철학자들이 과학의 개념을 가져다가 쓰면서 무슨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설명하는 거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지적 사기라는 책을 쓰면서
참고 문헌을 한 200개쯤 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걸 조목조목 따집니다. 소칼 사건이라고도 불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은 과학 전쟁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몇 가지 사건만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은 과학하고 철학이 분리된 이후에 사이는 꽤 안 좋았습니다. 아직도 별로 안 좋고요. 이제 현재로 넘어오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익숙한 일상을 깨트리고 겉모습 아래 감춰진 사실을 드러내고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게 하버드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소양 인문학과 소양 과학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인문학과 자연학을 함께 강조한다는 사실은 옛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몇 개 대학이 교양과정, 그러니까 소양과정에서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과목의 비율입니다. 초록색은 인문학이고 회색은 자연과학이고 평균을 내면 인문이 3, 과학이 2입니다. 과학을 꽤 공부하지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인문사역에는 자연과학을 9%, 13%밖에 공부 안 합니다. 평균을 내면 문과 학생들은 인문을 8, 과학을 1 정도밖에 안 듣습니다. 좀 편식이 심하지요, 문과 학생들은. 문과 이과를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제도인데요.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에 돈이 많이 드니까 교육을 싸구려로 시키려고 교육과정을 딱 2개만 편성하고 애들을 거기다가 나눠서 몰아넣은 겁니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이 나쁜 제도가 75년째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과학이고요. 빨간색이 사회입니다.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빨리 경제 부흥을 해야 되겠다고 과학을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오른쪽 같이 살만하니까 이제 과학을 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거를 유지를 하려면 가장 필요한 교육이 과학과 기술입니다. 수능에서도 과학을 축소를 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무도 과학을 안 봐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사회 시험만 치르고 대학에 갑니다. 2022년부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인데요. 수능을 보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입니다. 필수 학점 중에서만 보면 과학이 한 13%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대학 입시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학생들은 저기 필수 학점 딱 10개만 하고 2학년, 3학년에 가면은 과학은 전혀 공부 안 합니다. 반대로 이과 학생들은 1학년 때 필수 사회를 듣고 나면 2, 3학년 때는 사회를 하나도 이수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가 더 넓은 영역에서 소양을 쌓아야 할 텐데 아마 저런 고등학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고등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를 관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크게 보면은 3개의 실과 3개의 국이 있고요. 그 밑에 쫙 흩어져 가지고 49개의 과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아까 보여드린 표, 그거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은 교육과정 정책과에 있는 딱 3명이고요. 대학 입시를 관리하는 사람 하나, 수능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느 학년에는 어떤 과목을 몇 시간 배워야 되고 그게 총론입니다. 그다음에 각 학년별로 그 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되느냐를 쓴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교육부가 이 2가지 업무에 가지고 있는 관심도는 이 정도입니다. 49개 과로 나누고 26명 중에 3명으로 나누면 온 국민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받아야 되는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만드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정도는 400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인류의 미래를 좀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인류는 약 20만 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사를 지면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을 합니다. 그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과학혁명입니다. 문명은 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를 편하게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산업혁명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구 온도의 그래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2도까지 제한해야 된다는 말들도 있었는데 2도에서 1.5도로 낮추면 해수면이 10cm가 낮아집니다. 10cm는 꽤 위협할 만한 수준이에요. 2도가 올라가면 재난이 나타나는 숫자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린랜드에서 녹아내리는 빙하의 양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린랜드에 있는 눈덩어리 양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km로 계산을 한 사람에 의하면 해수면이 7m를 상승합니다. 서울은 괜찮아요. 고도가 한 30m 되니까.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 다 물에 잠깁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슈퍼마켓은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벌이 없어지면 슈퍼마켓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벌을 없애는 주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단일 작물로 땅을 몇 킬로미터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좁아집니다. 또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최초로 사람을 이긴 인공지능은 왓슨이라는 IBM에 만든 컴퓨터인데 지금 암 진단 컴퓨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세계 제일의 물류를 하는 아마존은 물류 창고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워드스미스라는 게 하루에 30만 개 쓰는 겁니다. 기사를. 그만큼 기자를 해직을 시켜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보는 것은 대규모 실직입니다.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 단순히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든 역량을 거의 다 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공통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인공지능을 하나 개발한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네가 세상을 넘겨받을 거니? 그랬더니 나는 친구에게 잘 대해줄 겁니다. 당신이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인간 동물에다가 넣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를 위협하는 거는 잔뜩 있습니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찾은 우리 머릿속의 지식, 사고 방식,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지식을 발견을 하지 그걸 기술로 발전시키는 건 아니에요. 패러데이가 발견한 원리는 100년이 지나서야 실용화가 됐고 독일에서 아인슈타인이 찾은 원리는 40년 후에 미국의 원자탄을 만드는 데 씁니다. 실상을 보니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포함을 해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 5명도 들어가고 맨하탄 프로젝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을 내면서 그 실상을 알립니다. 저 잘못 쓰면 인류가 다 망한다. 과학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이론은 바뀔 수도 있고 좋은 과학 지식은 오래 살아남고 과학 지식은 자연에 대한 답을 하지 무슨 주의 같은 거에는 답을 안 한다. 그리고 그 객관성을 높이는 과학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과학에 대한 오해를 안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인류 생존과 다른 학문에 주는 이런 그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소양을 갖춰주지 않으면 아마 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과학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고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과학대회에서 상 받은 애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해주고 일일이 상대해가면서 과학 교육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과학자들 앞에서 자기네 아이디어를 설명을 합니다. 저렇게 장려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의 자율자동차가 다니는 세상에는 사거리 모습이 저렇게 바뀝니다. 신호등 없습니다.
저거를 이미 미국 대학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과학교육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